여러분은 작은 손수건에 새겨진 시 한 줄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송파의 한 요양병원. 은퇴한 국문학과 교수 이도연 씨는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 김세리 씨가 이도연의 손수건을 보던 순간 손에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글귀 저도 갖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받은 천조각이에요. 30년 전 봄 백화점에서 사라진 딸.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눈앞에서 물을 건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요양병원. 봄볕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지만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와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환자가 바로 76세의 이도연 교수죠. 은퇴한 국문학 교수인 그는 병실 창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바깥 풍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뭘 해드려도 반응이 없으시다는 말이 돌아다니죠. 실제로 이도연은 누군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다고 입원 서류에 적혀 있었죠. 그런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담당 간호사가 바뀐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세리라는 이름의 33살 간호사가 새롭게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세리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늘 밝은 웃음으로 다가가지만 이도연 앞에서만큼은 왠지 모르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김세리 간호사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만 응답했어요. 세리는 어색함을 달래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반응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리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식사는 안 하시고 계신가요? 물어봐도 이도연은 여전히 무반응이었죠. 그저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만두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세리는 마음 한편으로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어떻게 마음을 열어드려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세리는 이도연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것 같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이틀째 되는 날,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이도연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정리를 하던 중 베개 밑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하얀 면 소재의 누렇게 변한 손수건이었는데 모서리 한쪽에 작은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 길 돌아온 그대, 결국 나의 봄이었다. 세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급히 손수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을 마쳤지만 그 시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무가 끝나자마자 세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룸 한쪽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바로 작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단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바래고 해진 천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먼 길 돌아온 그대, 결국 나의 봄이었다. 똑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었죠. 세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일치였어요. 하지만 감히 확신할 수도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이 시구를 검색해봤지만 어떤 유명한 시인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의 개인적인 글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입양 전 이름이 은비였다는 것,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 그리고 이 1000조각만이 유일한 단서였다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출근길, 세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도현 교수가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는 이도현을 보며 세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묘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밤 갑작스럽게 이도현의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8도를 넘어서자 세리는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죠. 밤늦도록 세리는 이도현 곁에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열에 시달리는 이도현은 평소와 달리 계속 뒤척였어요.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드리고 틈틈이 물을 먹여드리면서 세리는 그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이도현은 반의식 상태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비야, 은비야. 세리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비, 그 이름은 고아원에서 불렸던 자신의 본래 이름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봄날에 널 놓쳐버렸지. 미안해, 은비야. 이도현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봄날에 놓쳤다는 표현, 그리고 은비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죠. 어디 갔니? 내 딸, 은비.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도현의 이마를 닦아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가 바로 5살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나이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이도현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안정을 되찾은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의 신음소리가 맴돌았죠. 은비야, 미안해. 그 절절한 목소리 속에는 30여 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죠. 아침이 되자 이도현은 평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세리가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나셔서 걱정했습니다라고 말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세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손수건의 시구, 그리고 열병 속에서 부른 은비라는 이름. 이 2가지 단서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리는 휴게실에서 고아원 시절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받았던 전화가 기억났어요. 동방고아원에서 온 연락이었죠. 세리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유품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바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동방고아원은 예전 기억보다 훨씬 낡아 보였어요. 원장 수녀님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세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수녀님, 몇 달 전에 말씀하신 유품이 뭔지 궁금해서 왔어요. 원장 수녀님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내가 맡겨질 때 함께 온 물건들이야. 그때는 너무 어려서 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연락한 거란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병원 팔찌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이름 이은비, 생년월일 1992년 4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리의 본명이 이은비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은비에게, 아빠는 항상 널 기다리고 있을게. 이도현. 세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도현, 바로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환자의 이름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죠. 수녀님, 저를 맡기고 간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 그때 일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당시 너를 맡겨온 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리는 유품 상자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거죠. 내일은 용기를 내어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연습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막상 이도현 앞에 서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소처럼 체온을 재고 혈압을 체크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조급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세리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조용한 시간, 이도현의 병실 문을 살며시 닫고 그 앞에 앉았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딸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도현이 처음으로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 아이의 이름이 혹시 은비였나요? 세리의 질문에 이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은비였어. 내 딸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병원 팔찌와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이것들 교수님이 쓰신 건가요? 이도현이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며 손을 떨었어요. 저의 본명이 이은비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입양 가정에서 김세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세리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손수건에 있던 시구, 저도 같은 글귀가 적힌 천조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너인 거니? 내 은비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수님의 딸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꿈만 같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정말 내가 내 딸이라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도현과 세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딸의 손길이었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이도현이 중얼거렸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뭐 대수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일주일이 가장 길게 느껴질 것 같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병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세리가 들어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세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이도현의 병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교수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현도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세리에게는 큰 의미였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세리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과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봉투 안에 담긴 내용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오전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세리는 결과지를 확인할 용기를 냈습니다. 조용한 휴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부계 확률 99.9%, 부녀 관계로 확인됨.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감정이 복받쳤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세리는 이도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도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교수님, 세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이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나?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99.9% 부녀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이도현은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더니 세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내 은비구나. 아버지. 세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세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그리워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니. 넌 결국 돌아왔구나. 내 봄이자 내 마지막 희망.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확인된 부녀관계 이후 요양병원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더 이상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리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작은 미소를 짓곤 했죠. 다른 간병인들도 교수님이 많이 밝아지셨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마당에 나가서 같이 걸어볼까요? 세리의 제안에 이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선 그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죠. 요양병원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라 곳곳에 화사한 색깔들이 눈에 띄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비야, 아니 세리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저는 어떻게 불러주시든 좋아요. 세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 앞에서는 세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세리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시 낭독회 같은 거요. 이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 낭독회라, 좋은 생각이구나. 국문학을 가르쳤으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은비의 시 낭독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세리가 사회를 보고 이도현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났죠.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의 맑은 목소리가 작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도현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 낭독이 끝나면 이도현이 그 시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청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수다운 모습을 되찾은 그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죠. 어르신들도 좋아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 시가 더 깊게 와닿는다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세리와 이도현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부녀가 함께하니까 더 좋다는 말도 하셨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세리가 불쑥 물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이도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봄이 돌아왔으니까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세리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늦은 봄. 저녁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원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몇 달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의 시 낭독회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세리와 이도현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도서관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죠. 교수님, 도서관에서 정식으로 은비의 봄 코너를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세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위한 시 교실을 열어달라고 하시네요. 이도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이름을 따서 만들어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 토요일 오후 송파구립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은비의 봄 코너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동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윤석중 선생님의 오뚜기라는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현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죠. 시 낭독이 끝나면 이도현이 나서서 시에 담긴 의미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죠. 우리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같은 이도현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어떤 시 배워요? 할아버지가 쓴 시도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한 아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선생님의 진짜 아빠예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세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도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진짜 가족이란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와, 정말 신기해요. 영화 같아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어요. 요양병원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벚꽃 구경하러 나가요. 세리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이도현의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요즘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죠.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도현이 중얼거렸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봄이 되어드릴게요. 세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라는 시를 평생 써온 거야. 이도현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어요. 비록 중간에 잃어버린 구절들이 있었지만 이제야 완성된 것 같구나.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길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3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봄입니다.